대학 내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 사이에 잘 설계된 전산화 시스템은 현재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손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 사이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산화된 언어로 말을 하고 정보화 부서에서는 현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대학 내 행정 업무에 왜 전산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효과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3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3부에서는 업무별 적용 사례를 통해서 이 3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먼저 효율적인 전산화에 대한 방법입니다. 1강에서는 전산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2부에서 살펴볼 효과적인 전산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그리고 간단한 개념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란 그럼 무엇일까요? 현재 종이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을 바로 전산화라고 합니다. 종이에 수기로 업무를 처리할 때보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산화가 왜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업무의 확장과 대형화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전산화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제도와 같은 사회제도는 발전하고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이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기로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업무를 감소시켜서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으면 신속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기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어 업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잘 되지 않은 어설픈 전산화는 오히려 필요 없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필요 이상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 사이에 잘 정의된 요구 조건에 따라서 계획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현업부서와 정보화 부서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업부서에서는 전산화하려는 업무를 정확히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현재 업무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표준화한 문서가 바로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두 번째로 전산화하려는 업무를 파악하고 정의 내렸다면 업무의 처리 순서를 도식화하고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업부서에서는 오랫동안 처리해온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는 컴퓨터가 기계적인 논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처리될 수 있는 논리를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표준화하고 도식화한 것을 바로 업무 흐름도라고 합니다. 업무 흐름도는 국제표준기구에서 정한 순서도를 통해 작성하는데요. 1강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2부에서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흐름을 정의 내렸다면
세 번째로 컴퓨터 화면에서 어떤 메뉴에 들어가고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화면의 흐름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흐름을 정의하면 화면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한 문서는 바로 이제 화면 설계서라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보게 될 화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인데요. 화면 설계서 또한 2부에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로 전산화 시스템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업무의 흐름이 변경되었을 때 수정하고 추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지보수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활용 계획을 세워서 전산화 시스템의 지속성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업무를 처리할 때는 처리 순서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매번 정의 내리면서 진행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각 업무를 쪼개어서 보면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를 논리에 따라 정해진 도형으로 도식화한 것이 바로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 흐름도는 일의 순서와 논리의 흐름을 보여주고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그 누가 보더라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지침서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먼저 길 건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길을 걷다가 건널목이 나타나면 횡단보도에 가서 먼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불인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초록불이라면 바로 건너가게 되고 빨간색 불이라면 잠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으로는 초록색으로 불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고 초록색으로 변경되었다면 그때 돼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길을 건너는 행동을 순서도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순서도는 누가 봐도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은 직사각형, 그리고 판단은 마름모와 같이 어떤 정해진 도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를 순서도로 표현하는 것은 누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제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길을 건너는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의 행정 업무 예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글은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서에 표기된 성적 우수 장학금에 대한 규정 중 일부입니다. 규정서에 따르면 조건이 3가지죠. 성적 우수 장학금의 조건은 직전 학기 취득 학점, 그리고 성적 취득 대학과 같이 모두 3가지가 됩니다. 이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 학점이 18학점 이상인지 판단을 하고요. 18학점 이상이라면 성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교내 대학이나 학부의 상위 3% 이내여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을 한다면 외국 수학 대학의 성적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내 성적이어야만 장학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맞지 않는다면 장학금은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흐름을 정해내렸다면 어떤 화면에서 이런 업무를 진행할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실제 화면입니다. 이런 실제 화면이 구현되기 전에 메뉴를 구성하고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타날지 또 내용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설계한 화면이 바로 화면 설계서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흐름도, 그리고 이 화면 설계서의 개념과 작성 방법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부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전산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현업부서에서도 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전산화 부서에서는 먼저 현업부서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된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설계하게 됩니다.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한 정보화 부서에서 이제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외부 업체에 함께 맡겨서 할 것인지를 이 단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업부서의 요구사항에 맞는 기능을 모두 개발하고 났다면 사용자에게 이제 선보이게 되고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면서 안정화와 유지보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업무의 변경으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거나 새로운 개발이 이제 필요할 때 이러한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입니다. 특히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는 현업부서와 가장 많은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요구사항을 요청하고 분석하는 데 소홀했다면 현업부서가 원하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합니다. 만약 외부 업체가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면 현업부서와 정보화부서, 그리고 외부 업체, 이 세 부서가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현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게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 회의 등의 소통수단을 활용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을 먼저 하게 되고요. 이때 현업부서에서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이 단계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합니다. 현재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부서에서는 업무 흐름도와 화면 설계서를 이 단계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 검증 단계에서 현업부서가 요구한 사항과 맞지 않다고 하면은 요구사항을 다시 분석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산화에 대한 간단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모음은 학생의 이름, 학번, 생년월일과 같이 같은 정보를 서로 연결짓고 구조화해서 저장한 집합체를 뜻합니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떤 정보를 어디에 저장할 건지, 또 정보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계하는 것은 자료 관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또 프로그램은 종이 서류에 정리한 자료를 찾아보거나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통계를 내는 등의 작업을 컴퓨터로 실행하기 위해서 내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은 웹사이트에서 실행할 수도 있고 또는 내 로컬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은 일을 처리하라는 내 명령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주어진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어 보는 데이터 집단으로 분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코드로 고쳐 쓰는 작업을 바로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은 정보화 부서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UI라고도 많이 하고요.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자료를 입력하고 동작을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화면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창이나 버튼의 위치, 나타나는 내용 형식 등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인프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인터넷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에는 바로 무선 인터넷과 유선 인터넷이 있습니다. 현재 무선에는 와이파이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AP는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한 작은 기지국 역할을 하는 기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와 비슷하기는 한데 건물의 한 층이나 또는 하나의 사무실과 같이 무선 공유기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선랜은 직접 랜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무선랜보다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평소에는 무선랜과 속도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요. 고용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때는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유선랜으로 연결할 때는 컴퓨터마다 IP를 할당받거나 또는 동적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DHCP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메인은 흔히 인터넷 주소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주소창에 www.korea.ac.kr을 입력할 때 바로 이 korea.a.kr이 도메인이 되고, 보통 하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홈페이지에는 통일성 있게 같은 도메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강의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럼 1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4가지 방법 중에 효과적인 전산화 방법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D, 전화인데요. 현재는 전화로 의견을 나누고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을 텐데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구사항 정의서와 업무 순서도 그리고 화면 설계서를 모두 함께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작업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A, 업무 흐름도입니다. 업무의 처리 순서를 순서도라는 도표로 도식화한 것이 바로 이 업무 흐름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D, 부서 간 미팅 시간 증가인데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이제 현재 종이와 수기로 처리하던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게 전산화인데 오히려 부서 간 미팅 시간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시스템일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4개의 전산화 관련 용어 중에 개념이 잘못 설명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C,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고 개발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업을 하기 위한 화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맞추셨나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부의 1강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